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되게 많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올해 초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360만 원 시절 그때보다 사실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어쨌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게 계속 상승이 없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투자를 왜 해야 되나, 과연 진짜 비전이 있나, 이거 진짜 이러다가 300만 원 가고 100만 원 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도 과연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어떤 그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지식이나 이런 배경 지식들의 어떤 그 깊이와 폭이 다들 틀리실 거고, 특히나 이제 암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아마 다들 다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래서 어쨌건 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다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어떤 그 정보들을 보실 때.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 뭐 호재 뉴스도 있고 악재 뉴스도 있고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데, 자, 투표한 사람이 이게 어저께 제가 이걸 캡처를 한 거거든요. 4,19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48시간 동안 지금 이게 약세 흐름이 계속 진전될 거냐 아니면 강세 흐름으로 다시 전환될 거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투표한 사람의 64%가 앞으로 불황장세가 갈 거다,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상승 시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3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약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갈 거다. 인간 지표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이걸 트윗에 올렸어요. 자, 양적 완화죠, QE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에 투입이 되고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금은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캐시들, 이제 현금, 뭐 원화, 한국 돈으로 이제 원화, 전 세계가 사실 지금 명목 화폐가 지속적으로 계속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사실 물가가 안 오른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물건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야. 하다못해 맛없는 김밥 천국의 김밥도 제일 싼 것도 더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먹을 만한 김밥 사서 먹으려면 3,500원? 또 비싼 집은 아마 4,000원까지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집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어쨌건 양적 완화를 미국이란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나라들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2015년도부터 그 전부터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2018년 중반까지 하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웃긴 거는 뭐냐면, 연준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자기네는 양적 완화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레포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랬던 건 사실 단기 유동성 자금을 계속해서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시중 은행들에 계속 공급을 해왔던 거고, 그 계획이 1월 14일까지 지금 약속이 돼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랑 주식시장이랑 현재 디커플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실험이 결국 저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이제 분명히 주식시장이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분명히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도 이거에 관해서 블랙스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 보면 비트렉스 US거든요. 근데 얘네도 보면 코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리스트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테조스라는 코인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에서도 이걸 보면 집중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테조스라는 코인은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ICO를 하고 나서 얼마간 이제 흐름이 지난 후에 테조스 재단이 파산했다, 이런 뉴스도 되게 많이 시장에 팽배하게 돌았었던 코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코인베이스도 그러고 비트렉스도 왜 이런 식으로
테조스를 여기 보면은 테조스 BTC, 테조스 이더, 테조스 USDT, 테조스 USD 달러까지 지금 패깅돼서 이걸 다 올려놨어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할까? 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는 되게 별 볼 일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인프라 구축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테조스를 립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건 구글 트렌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말하는 게 뭐냐면 구글 트렌드 상에 있어서는 2016년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2, 4분기를 넘어가면서 이 비트코인 하빙이라는 게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확히 3월 21일부터 이 구글 트렌드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어떤 그 검색 지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대비해서 검색 지수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를 기준을 해서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게 현재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볼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는 맞다. 지금 어쨌건 대중의 관심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도 말부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8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이 50만 원 되고 이럴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2015년도 말쯤에 18만 5천 원, 20만 원, 21만 원 이 언저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120만 원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대비해서 120만 원보다 20만 원까지 까졌을 때는 6분의 1이 감소한 건데, 과연 이 시장에 그때서부터 참여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진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수도 없이 그런 어떤 전화위복?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위기나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 히스토리가 분명히 증명을 해오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어떤 그 전문가들이 6,400달러에서 6,500달러를 강력한 지지 노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몰라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지지 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6,400달러, 6,500달러 노선이고, 거의 그 지점까지 현실적으로 거의 다 왔고, 그게 만약 진짜 실제로 깨진다면 5,800달러에서 더 나아가서는 5,000불대 초반까지 바라보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매수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매수를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로서 항상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일제 말씀드리고, 확신이 있으신 분만 참여를 하시는 거고 확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매수하시는 거는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희한한 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바이낸스 수석 어떤 그 오피서 책임자가 트레이딩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면 코인플렉스라는 이 어떤 그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로 지금 등극을 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게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난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브라 코인에 관한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코인플렉스는 2020년 리브라 출시 여부에 대한 예측 선물을 제공합니다. 왜 갑자기 리브라 코인? 생뚱맞게? 근데 여기 이 거래소의 마크 램은 당시 리브라가 2020년 12월까지 출시할 가능성을 밝혔다. 이러면서 이거에 관한 선물 시장을 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뭐지? 생각을 했는데 더 웃긴 게 하나, 이 끝에 보면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 8월에 이 회사는 비트코인 캐시 옹호자 및 비트코인닷컴 CEO 로저버와 폴리체인 캐피탈, NGC 벤처스, 그리고 다이버전스 디지털 커런시의 자금 조달을 통해 비트코인 선물 결제를 위해 1,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지 이거?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리브라 코인하고 결국 다 연결이 돼 있고, 리브라 코인 뒤에는 이런 회사들도 지금 옹호론자로 다 등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세력들은 다 지금 로드맵을 알고 있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 뒷구녕에선 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눌러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제가 추종하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도 분명히 있겠죠. 그들도 이제 그 작업에 동참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을 돌리는데, 자, 바젤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지금 암호화폐 이 업계에 관해서. 그래서 규제안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바젤에서 이제 하는데, 바젤이라고 하면 은행위의 은행이죠. 사실은 전 세계 60개나 되는 중요한 어떤 중앙 은행들 아니면 은행들 중에 1군 영역에 있는 은행들까지 포괄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은행 규제 기관을 포함한 바젤 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의 신중한 취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바젤이나 BIS 이런데, 그런 데부터 세기나 CFTC 이런 데서 암호 자산에 관해서 절대로 언급도 없었는데, 지난 3년 전보다는 사실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은 사실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제 바젤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립토 자산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진화가 부족한 미성숙 자선군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미성숙한 특정 암호화 자산은 변동성이 높으며 유동성 위험을 포함하여 은행에 대한 위험을 제시합니다.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법률 및 평판 위험, 하여튼 위험하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지어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중점 포커스를 매겨서 규제안을 발의를 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2020년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온 뉴스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4월달 전후에서는 아마 암호자산에 관해서 아마 세금이 아마 전 세계가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암호화폐 장세가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이 있을지 아니면 호전적으로 갑자기 변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전후로 아마 분명히 그런 장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뭐 1, 2월이다 이런 거를 보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내년에 4월달, 5월달 여기까지도 사실 열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이 약세 흐름을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좀 약간 좀 길게 보고 아주 야금야금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월 달을 기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2020년.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바젤 3가 어느 정도로 되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지금 실물 경제하고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냐면, 얘네가 이제 바젤 3라는 그 규제 협약에 관해서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 성진화와 한국 경제 붕괴 기로에서다. 2022년 바젤 3 도입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면 지금부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이 바젤 3가 사실 경제에 도입되는 거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 독일이 됐건 뭐 유로가 됐건 전 세계가 이거는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런 건데,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이 권고안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금융감독의 기준을 삼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바고 전 세계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BIS 자기 자본 비율에 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바젤3에서. 근데 그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바젤3 기준에 따라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산정하게 되면 현재의 BIS 비율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을 주 채무 기업으로 거느린 은행들이 경우 BIS 비율이 현저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바젤 3 협약에 의하면은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을 못 맞춘 그런 은행들은 은행을 결국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은행들이 향후에 2020년까지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되게 향후 농후하다는 거죠. 그 기점을 위시해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축약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BIS3, 바젤3의 취지는 은행들을 향해 충분한 여유 자금을 쌓아놓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다.
은행들이 충분한 여유자금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한 여신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과 신용 공여를 종전보다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즉 개인과 기업이 입장에서 BIS3 도입은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고 돈줄이 틀어막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자, 그런 얘기가 만약에 서서히 나온다고 봤을 때 과연 향후에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감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바젤3 협약만 딱 봐도 대충 향후 2024년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년 후가 또 나와요. 2020년, 2022년 1월 달에 이게 도입이 돼요. 5년 후 2024년 예를 들어서 바젤 3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2024년 이후 중소, 중견기업들이 줄도산과 가계부채의 붕괴 위험 상황으로 맞이할지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거는 뭐 개인의 가치 판단, 뭐 배경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 내리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은행에 채무를 많이 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빚을 아마 서서히 갚아 나가는 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중 은행들도 바젤 3 도입이 있기 전부터 아마 시중에 났던 아마 대출금 회수를 아마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서서히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럴 가능성을 5년을 놓고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아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아마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은 지금 받쳐지는 건 사실인데 부동산으로서 투기해가지고 거기서 베네핏을 추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점진적으로 서서히 시장에서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붕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거에 관한 뉴스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 조정. 근데 이게 2015년도 5월 13일부터 사실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ATM 머신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보면 여기 71일 인출한도를 7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지갑에 많이 놓고 다니거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얘기인즉슨 은행 창구에 있는 ATM 김도 점진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현금도 계속 줄여 나가겠다는 얘기야. 사실 알고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ATM 머신도 점점 줄여 나가고 있고 현금이 돌고 있는 것도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줄여 나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암호화폐 장세랑 이제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ETC 랩스 코어는 ETC 랩스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ETC 코어로 브랜드를 변경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뭐 투자해서 장려하자 이런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중에도 나쁘지 않은 어떤 그 항목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2020년 1월 15일경에 없는데 여기 제목을 보세요. 시세 9억 원의 이상의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가 집중적으로 올린다. 내년도 공시가가 현실화율이 9억 원에서 15억 원 아파트는 70%, 그리고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5%, 국토부 공시제도 도입,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개선 로드맵 발표.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더 올린대. 올해도 더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유세가 더 올라갔거든요. 주택 뭐 어떤 그 세금들이.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주기적으로 오르면 GDP, GNP도 당연히 프로텍팅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젤3 협약이 나왔지만 어쨌건 향후에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 지지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세금을 더 많이 빨려들일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보고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해도 어차피 다른 데도 다 올라 있어. 그냥 살고 있는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이건 보면 ECB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로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BDC가
개인들이 이제 페이먼트 하는데 사용 가능하게 될 거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만들어낼 거다, 연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코드하고 사실 관련돼 있는 게 코다3라는 플랫폼에 R3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용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리플이 될 거다. 리플 트랜잭션을 사용을 할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익명성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킬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제로 놀래지 프롭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G캐시에서 만들어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리플이나 G캐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용되고 어떻게 등극을 할지 한번 그것도 지켜볼 문제다. 왜냐 이 시비에서 이 기술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영국의 지사를 설립을 했다. 영국 법에 의해서 그걸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네도 피델리티도 전 세계 자산운용사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데거든요. 얘네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베팅을 한 거죠, 사실상. 미래를 보고. 어쨌건 우리는 지금 현재 떨어지는 추락하는 가격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만 이들은 지금 바이낸스가 됐건 뭐 아니면 피델리티가 됐건 이들은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 이거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걸 보고 우리는 끝까지 암호화폐 지상을 지수를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마지막 결정은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게 2016년도 초반부터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렸고 2015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어떤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암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디지털 어떤 이 자산시장 거래소는 앞으로 지금 볼륨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번창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투자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크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